전북 시골 새벽 논두렁에 앉은 박만수. 50년 넘게 이 땅을 지키며 살아온 그에게 논두렁은 삶의 전부였다. 내가 내 평생 지킨 이 땅.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걸려온 아들의 전화. 아버지, 이번 추석 땐 처갓집이랑 해외여행 갑니다. 그날 밤 SNS에 올라온 환하게 웃는 가족여행 사진.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만수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다. 내가 평생 농사지어 키운 놈인데 내 피와 땀으로 대학까지 보냈는데 결국 나를 잊었구나. 그 순간 만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할 차례다. 다음 날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내가 우리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들의 삶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 버튼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실 거예요. 전라북도 작은 시골 마을. 해가 막 떠오르는 이른 아침입니다. 논두렁에 앉아있는 박만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든든한 체구를 자랑하는 만수는 담배 한 모금을 깊게 들이마시며 멀리 펼쳐진 논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이 땅, 결국 정우한테 넘길 건데 그놈은 알기나 할까? 만수의 마음속 독백이 새벽 공기와 함께 흩어집니다. 그의 손은 거칠지만 따뜻했고 그 손으로 일군 논밭은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옥토였습니다. 전쟁 직후 태어나 가난한 시골에서 자란 만수는 형제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어린 나이부터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이 땅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논 한가운데 서 있는 만수의 뒤로 해가 점점 높아집니다. 벼이삭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황금빛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올해도 풍년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풍요로움을 누구와 함께 나눌 것인지 그 생각이 그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내 김영자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5세의 영자는 새마을 금고에서 30년간 근무한 뒤 은퇴했지만 여전히 부지런한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도시 생활을 꿈꿨던 그녀였지만 결혼 후 시골로 내려와 만수와 함께 이 작은 마을의 터줏대감이 되었습니다. 영자는 마을의 소문통 역할도 하고 있어서 동네 사람들의 안부와 소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이번 추석엔 정운에 오려나요? 영자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모르지 뭐. 요즘 전화도 잘 안 오더라.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정우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찍은 사진, 결혼식 때 찍은 사진, 손녀 소희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들이 차례로 걸려 있지만 모두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모두 모여 사진을 찍은 지도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사진 속 정우의 환한 웃음과 선영의 수줍은 미소,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소희의 모습이 지금은 아련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수는 담배를 끄고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자가 준비해 놓은 아침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어젯밤에 남은 생선조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만의 식탁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정우가 어렸을 때 이 식탁에서 떠들썩하게 밥을 먹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우 아버지, 우리 나이에 이렇게 쓸쓸하게 살 줄 몰랐네요. 영자의 말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 정우는 서울에서 IT 회사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선영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맞벌이를 하고 있죠. 12살 손녀 소희는 밝고 예쁘게 자라고 있다고 들었지만 요즘엔 영상 통화조차 뜸해졌습니다. 그놈이 대학 갈 때만 해도 얼마나 기특했는데. 만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정우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술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한다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의 자랑스러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들이 성공하면 부모를 더 잘 모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우는 점점 시골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고 서울 생활이 바쁘니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은 더욱 줄어들었고 명절에 내려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후 만수는 논으로 나가 벼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올해도 풍년이 들 것 같았습니다. 벼이삭들이 고개를 숙이며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풍성한 수확을 누구와 나눌지 생각하니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정우가 추석 때마다 내려와서 아버지, 올해도 벼가 정말 잘 됐네요라며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이 모든 걸 누구를 위해 지켜왔나. 만수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아들 부부는 처갓집만 챙기고 본가에는 형식적인 안부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점심 무렵 이웃 할머니가 지나가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만수야, 올 추석엔 정훈에 온다며? 글쎄요. 아직 연락이 없어서.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 우리 때처럼 효도할 줄 모르지. 그래도 정우는 공부 잘해서 서울 가서 성공했잖아. 이웃의 말에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 성공이 부모와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과연 진정한 성공일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집 자식들은 명절 때마다 찾아온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처지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논둑을 따라 걸으며 마을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옛날에 비해 집들이 많이 비어 있었지만 여전히 정겨운 시골 마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결혼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저녁 무렵 만수와 영자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석양이 논밭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귀뚜라미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이런 평온한 풍경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깊은 아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우한테 전화라도 해볼까요? 영자의 제안에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바쁠 텐데 뭐하러. 하지만 만수의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손녀 소희의 웃음소리도 듣고 싶었고 며느리 선영의 안부도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그를 막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저녁 만수와 영자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자가 급히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정우야. 영자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만수도 수저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럼 잘 지내지. 정우야, 아버지도 전화 바꿔드릴게.
영자가 만수에게 수화기를 건네려 하자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만수는 수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정우야, 오랜만이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아버지, 죄송해요.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그런데, 아버지, 이번 추석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만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자도 상황을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라도 있니? 선영이 친정에서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네요. 선영이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니까 마지막으로 가족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항공편도 예약했고, 만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갓집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여행이고, 본가 부모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만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럼 조심히 다녀와라.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꼭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만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가 뭐라고 하던? 이번 추석에 못 온대. 처갓집에서 해외여행 간다고. 영자의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벌써 몇 년째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설날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 추석에는 처갓집 일정이 있어서 항상 본가는 뒷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영자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만수는 묵묵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논으로 나갔습니다. 화가 나면 일을 해야 마음이 풀렸습니다. 벼베기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어젯밤 정우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점심 무렵 이웃 김할아버지가 논두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수야,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나? 별일 없습니다. 정우네 이번 추석에 온다며? 몇 년 만에 온다고 하더라. 김할아버지의 말에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정우가 이번에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못 온다고 하네요. 엥? 왜? 처갓집에서 해외여행 간다고 합니다. 김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추석에 처갓집 여행이 우선이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해가 안 되네. 정우가 그렇게 철없는 놈인 줄 몰랐는데. 김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난 후 만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퍼지는 것도 창피했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명절 때마다 가족을 데리고 내려오는데 유독 만수네만 빈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영자가 논으로 나와 점심을 가져왔습니다. 여보, 점심 드세요. 고맙소. 둘은 논두렁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바람이 벼이삭을 흔들며 지나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우 아버지,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게 있겠어요. 그냥 시대가 바뀐 거지. 하지만 만수의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를 대학까지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등록금 마련하려고 빚까지 내가며 농사를 확장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정우가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이장이 만수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만수야, 이번 추석 마을 잔치 때 정우도 온다며? 오랜만에 보겠네. 이장의 말에 만수는 또다시 난처해졌습니다. 이장님, 정우는 이번에 못 올 것 같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처갓집 일정이 있다고 하네요. 이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 이장이 떠난 후 만수는 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논밭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만 만수의 마음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 박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만수야, 정우네 이번에도 안 온다며? 네, 그렇습니다. 정우가 철이 없네. 처갓집이 그렇게 좋나? 박 할머니의 말에는 비아냥거리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우리 막내 아들은 결혼하고도 명절 때마다 안 빠지고 온다. 처갓집하고 번갈아 가면서 말이야. 박 할머니의 말이 만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왜 그렇게 효도를 잘하는데 유독 정우만 그럴까요?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걸음을 뗐을 때,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대학에 합격했을 때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정우는 시골 부모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 성공한 아들에게 시골 부모는 창피한 존재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내가 평생 농사지어서 그놈 키웠는데. 만수의 마음속에서는 배신감과 분노가 함께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실망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평소보다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영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세요? 읍내에 볼 일이 좀 있어. 만수는 자세한 설명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읍내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동에 나설 때였습니다. 읍내에 도착한 만수는 가장 큰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중개소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곧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땅을 팔려고 합니다. 아, 네. 어느 지역 땅인가요? 만수는 자신의 논밭 위치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5만 평이나 되는군요. 정말 대단한 규모네요. 이 일대가 개발 예정 지역이라 평당 30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데 계산해 보니 총 150억 원 정도 되겠네요. 만수는 그 금액을 듣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왔던 자신이 150억 원이라는 거액의 땅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땅을 왜 파시려고 하세요? 개발되면 더 오를 텐데. 그냥 팔고 싶어졌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직원은 만수의 단호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큰 거래는 가족들과 상의하시는데 150억이면 정말 큰 금액이거든요. 가족이고 뭐고 없습니다. 제 땅이니까 제가 처리하는 거예요. 만수의 단호한 말투에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매매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고 이렇게 큰 땅은 곧바로 매수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온 만수는 바로 서울행 KTX를 예약했습니다. 150억이라는 돈으로 무엇을 할지 이미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골에서 아들의 연락만 기다리며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다음 날 만수는 새벽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영자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만 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만수는 지하철을 갈아타며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도시의 모습에 어리둥절했지만 목적을 향한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도착한 만수는 미리 예약한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분이시죠? 1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원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강남에서 빌딩을 사고 싶습니다. 상담사는 만수의 소박한 차림새를 보고 잠시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전문적인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150억이면 강남에서도 괜찮은 빌딩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몇 개 물건을 보여드릴게요. 상담사는 만수를 차에 태우고 강남 일대의 여러 빌딩을 보여주었습니다. 10층짜리 오피스텔, 5층짜리 상가 빌딩 등 다양한 옵션이 있었습니다. 이 빌딩은 어떠세요? 지하철역 근처라 임대 수요가 안정적이고 월 임대료 수입이 1억 원 정도 나와요. 만수는 빌딩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시골 농사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좋습니다. 이 빌딩으로 하겠습니다. 정말요? 탁월한 안목이십니다. 그런데 가족분들과 상의를 혼자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계약 진행해 주세요. 상담사는 만수의 단호한 태도에 놀랐지만 계약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만수는 평생 농사 지으며 일군 150억 원을 모두 투입해서 강남의 빌딩을 샀습니다. 계약을 마친 만수는 빌딩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독립적인 삶, 오히려 아들보다 더 큰 부를 가진 삶 말입니다.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낸 만수는 다음 날 아침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영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연락도 안 되고. 서울 다녀왔어. 서울? 갑자기 왜? 만수는 영자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땅을 150억에 팔았다는 것, 강남에서 빌딩을 샀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뭐라고요? 150억? 그 많은 돈을.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응, 전부 팔았어. 그리고 강남에 빌딩을 샀어. 이제 우리도 건물주야. 정우한테는 말했어요? 말할 필요 없어. 그놈이 우리를 무시했으니 이제 우리가 그놈보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영자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결정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강남에서 살 거야. 빌딩 임대료로 한 달에 1억씩 벌면서 우리 인생을 즐기는 거지. 만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농사를 지으며 아들의 연락만 기다리는 삶은 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마을 이장과 몇몇 이웃들을 집으로 불러서 자신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장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만수야? 제가 논밭 5만 평을 모두 팔았습니다. 150억의 말입니다.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빌딩을 샀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에서 건물주로 살 생각입니다. 아니, 150억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정우 때문입니다. 그놈이 명절 때마다 처갓집만 챙기고 우리는 무시해요. 그럼 우리도 그놈보다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이제 우리가 그놈보다 더 부자가 됐습니다. 만수의 당당한 모습에 이웃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는 만수의 성공을 부러워했고 어떤 이는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만수야, 정말 대단하구나.
150억이라니. 이제 서울 가서 호강하며 살겠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속이 시원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침내 복수의 첫 단계를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만수가 땅을 판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만수의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150억이라는 거액에 모두가 놀라워했고, 어떤 이는 부러워했고, 어떤 이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만수는 핸드폰을 들고 정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정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일찍 전화를? 정우야,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다. 정우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단호하고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땅 팔았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정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땅을 팔았다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5만 평 논밭 전부 다 팔았다. 150억에 말이야. 전화 너머로 정우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왜긴 왜야? 너한테 줄 생각이 없어졌거든. 만수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냐고? 명절 때마다 처갓집만 챙기고 우리한테는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하면서 그게 뭘 잘못했냐고?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없다. 이미 늦었어. 만수는 정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150억으로 강남에서 빌딩 샀다. 이제 나도 너만큼 잘 살 거야. 빌딩을 사셨다고요? 그래. 한 달에 임대료만 1억씩 들어온다. 너 월급보다 많지? 정우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자신보다 훨씬 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미 계약 끝났다. 되돌릴 수도 없고 되돌릴 생각도 없어. 만수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내가 우리를 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도 널 버린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만수는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우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선영이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아버지가 땅을 팔았어. 땅을? 갑자기 왜? 정우는 아버지와의 통화 내용을 선영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선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50억? 정말? 그래. 그리고 강남에서 빌딩을 사셨대. 우리 때문에 화가 나서. 선영은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남편에게 상속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이제 모두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아버지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 12살 딸 소희가 아빠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랑 싸웠어? 정우는 딸의 순수한 질문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희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시골에 갔을 때마다 할아버지와 논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죠. 소희야, 할아버지가 화나셨어.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소희의 말에 정우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만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널리 알리고 다녔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어르신 모임에서 만수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큰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결정인가, 만수야? 정우를 포기했습니다. 그놈이 우리를 버렸으니 우리도 그놈을 버리기로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래서 땅을 모두 팔아서 강남에서 빌딩을 샀습니다. 이제 제가 정우보다 더 부자가 됐어요. 와, 정말 대단하구나. 이제 서울 가서 호강하며 살겠습니다. 아들 눈치 보지 않고 말이에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만수야, 잘했다. 요즘 젊은 놈들이 다 그래. 부모 무시하고 처갓집만 챙기고. 그러게 말이야. 만수가 제대로 혼쭐을 낸 거야.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만수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성공하면 부모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 정우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 만수는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무릎 꿇고 사과하러 내려올 날을 말입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정우와 선영이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했나 봐. 그러게. 아버지가 그렇게 서운하셨을 줄 몰랐어. 이번 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손해를 봤는지 알아? 150억이야, 150억. 선영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아버지께 사과드려야지. 무릎 꿇고라도. 하지만 정우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만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연락을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으셔. 그럼 직접 내려가자. 그래, 그래야겠어. 정우와 선영은 주말에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 있을지, 그리고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희가 부모의 대화를 듣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한테 가는 거야? 응, 소희야. 할아버지께 사과드리러 가는 거야. 좋아.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소희의 밝은 목소리가 무거운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밝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와 선영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그들을 용서해 주실까요? 주말이 되자 정우는 선영과 소희를 데리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골 가는 길에 즐거워했을 소희도 부모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왜 화나신 거야? 소희의 질문에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외로우셨나 봐. 우리가 자주 안 찾아뵈어서. 그럼 이제 자주 가면 되잖아. 소희의 순수한 말에 정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자주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골에 도착한 정우, 가족은 집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정우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정우입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우 왔습니다. 그제야 영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반가운 표정은 없었습니다. 왜 왔니? 영자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너 만날 생각 없다고 하시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사과드리고 싶어요. 영자는 한숨을 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 가족도 따라 들어갔지만 만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소희가 영자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영자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소희야, 많이 컸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는 너희들 보기 싫다고 하셔. 소희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때 만수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우를 보자마자 얼굴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정우가 달려가려 했지만 만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정우는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수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 이미 늦었어. 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어요.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내려올게요. 명절 때만? 그것도 의무적으로? 만수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됐다. 너희들 돌아가라. 선영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소홀했어요. 선영아, 너도 마찬가지야. 친정 부모만 챙기고 시부모는 뒷전이었잖아. 선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소희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소희예요. 기억 안 나세요? 만수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손녀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소희야. 할아버지, 왜 아빠랑 엄마한테 화내세요? 소희가 잘못 부탁드릴게요. 소희의 순수한 말에 만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린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소희야, 할아버지가 화가 많이 났어. 아빠랑 엄마랑 집에 가자. 싫어요. 할아버지랑 놀고 싶어요. 소희가 만수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만수는 손녀를 뿌리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야만 했습니다. 소희야, 할아버지는 이제 너희와 가족이 아니야. 소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요? 할아버지가 소희 싫어하게 됐어요? 만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우가 뒤따라갔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지만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웃 김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정우 왔네.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정우가 인사했지만 김할아버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정우야,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서운하게 했는지 아니? 죄송합니다. 150억을 그냥 날려버렸어. 내가 잘했으면 그 돈이 다 내 거였을 텐데. 김할아버지의 말에 정우는 더욱 참담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강남 건물주야. 한 달에 1억씩 버시는데 너보다 훨씬 부자시지. 네. 그런데도 내가 아버지한테 잘해달라고? 이제 너희가 아버지한테 빌어야 할 처지 아니야? 김할아버지의 말이 현실을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정우와 선영은 몇 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만수는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우야, 아버지 마음이 너무 상하셨어.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라. 어머니,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야. 지금은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셨어. 하지만 영자도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만수의 화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우 가족은 결국 빈손으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소희가 계속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그러는 거예요? 소혜 뭘 잘못했어요? 정우는 딸을 달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들의 잘못이었으니까요. 서울에 돌아온 후 정우와 선영은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150억이라는 거액을 잃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가족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것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 같아. 그러게.
아버지가 그렇게 서운하셨을 줄 몰랐어. 이제 어떻게 하지?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을 대학까지 보내주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런데 성공한 후에는 아버지를 소홀히 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걸까? 정우는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정우가 시골에서 쫓겨나듯 돌아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우는 매일같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만수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수십 통 보냈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정우 집에는 점점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다니던 IT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정우는 명예퇴직 대상 1순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정신이 없던 중에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정우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명예퇴직하라고 해. 다음 달까지 결정하래.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모르겠어. 이 나이에 다른 회사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정우가 몇 년 전에 투자했던 주식들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도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연락 왔어. 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 해. 얼마나 갚아야 하는데? 8억이야. 정우는 머리를 쌓아놨습니다. 퇴직금을 받아도 대출금을 다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해보자. 선영의 제안에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받아주실 것 같아? 한 달째 전화도 안 받으시는데. 그래도 이런 상황이면 정우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놀랍게도 만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만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정우입니다.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급한 일? 회사에서 퇴직하게 됐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전화 너머로 만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지금? 네, 아버지.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정우야, 넌 정말 뻔뻔하구나. 만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처갓집만 챙기고 우리는 무시하더니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아버지를 찾는구나. 아버지,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이제 와서 후회가 무슨 소용이야? 만수는 계속해서 정우를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우리를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나냐? 아버지, 도와줄 돈 없다. 내 돈은 이미 다 강남 빌딩에 들어갔어. 정우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집까지 잃게 생겼어요. 그럼 잃어버려. 그게 내가 자초한 일이야. 만수는 무정하게 말했습니다. 처갓집에서 도움받아. 그렇게 처갓집이 좋다며? 처갓집도 형편이 어려워서. 그럼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너와 상관없어. 만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우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뭐래? 선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안 도와주신대. 알아서 하라고. 선영도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선영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가보자. 아빠께 말씀드려보자.
그래, 그렇게 하자. 다음 날 선영은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선영이에요. 선영아. 무슨 일이니? 아빠, 저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잠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니? 정우가 회사에서 나오게 됐고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선영의 아버지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아빠, 잠깐이라도 집에 있을 수 있을까요? 소희도 있고. 선영아, 미안하다. 우리도 요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내 오빠가 사업 실패해서 우리가 빚 보증을 서줬거든. 선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자신들을 아껴주던 친정 부모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아빠, 그리고 선영아, 솔직히 말하면 너희가 시댁을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 정우,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분인데. 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 그럼 며칠만이라도. 안 된다. 우리도 지금 힘들어. 알아서 해결해라. 전화가 끊어진 후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명절 때마다 자신들만 챙겨주던 친정이 이렇게 냉정할 줄 몰랐습니다. 뭐래? 정우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도 안 된대. 형편이 어렵다고. 그럼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 며칠 후 정우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퇴직금으로는 대출금의 절반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사 가는 거야? 소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소희야. 잠깐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아. 할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야?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들을 받아줄 리 없었으니까요.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금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우 가족은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영은 다시 한번 친정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엄마, 저예요. 선영아, 어떻게 지내니? 엄마,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집도 잃고. 아이고, 그렇구나. 안타깝네. 하지만 선영의 어머니는 구체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소희라도 잠깐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선영아, 미안해. 우리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아이 돌보기가 힘들어. 선영은 친정 부모의 변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명절 때마다 해외여행까지 함께 다녔던 사이인데 정작 어려울 때는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시골에서는 만수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통해 정우의 소식을 들었지만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수야, 정우가 집까지 잃었다며? 이웃 김할아버지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제 자식이 아닙니다. 이미 연을 끊었어요. 만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녀가 불쌍하지 않나? 소희는 안타깝지만 그것도 정우가 자초한 일이에요. 만수의 마음속으로는 손녀 소희가 걱정되었지만 이미 내린 결심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정우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42세의 나이에 IT 업계에서 재취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작은 회사의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월급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선영도 교사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예전보다 훨씬 적어서 작고 낡은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정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정우입니다. 또 뭐야?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빌게요. 이미 늦었다고 했잖아. 아버지, 소희 때문에라도. 소희는 내가 책임져.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만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내가 죽어도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가 죽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정우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친정도 외면하고 시댁도 등을 돌린 상황에서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선영과 함께 울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정우 가족이 작은 전셋집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어느 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정우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아버지께 직접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기로 한 것입니다. 여보, 나 혼자 아버지께 가볼게. 같이 가면 안 될까? 아니야.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내가 혼자 가서 끝까지 빌어볼게. 정우는 주말 이른 아침 KTX를 타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논에서 일했던 추억,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고생하시던 아버지의 모습들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시골에 도착한 정우는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어떤 굴욕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정우입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제야 만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을 보는 만수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뭐하러 왔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 바닥에 차가운 흙이 무릎에 닿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일어서. 보기 싫어.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 만수는 냉정했지만 아들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어렵습니다. 집도 잃고 소희도 힘들어해요. 그게 내 알바야? 하지만 만수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정우는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지나가며 구경하기 시작했지만 정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무릎 꿇고 있네. 만수가 화가 많이 났나 보구나.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정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일어서라고 했잖아.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정우의 단호한 말에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고 만수는 집안에서 계속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우가 몇 시간째 무릎 꿇고 있어요. 그냥 놔둬.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면 왜 그렇게 우리를 무시했어? 하지만 만수의 목소리에는 예전만큼의 분노가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만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다리는 저려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어서. 만수가 말했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기 전까지는 안 일어나겠습니다. 만수는 아들의 각오를 보고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분노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야. 만수가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달라질 거야? 네, 아버지. 맹세합니다. 만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땅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일어서 이번에는 명령조가 아니라 허락하는 톤이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정우야, 내가 땅을 다 팔았다고 생각하지? 네. 정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절반은 안 팔았어. 만수가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2만 5천 평은 내 이름으로 남겨뒀다. 정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 조건이 있다. 만수의 목소리가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이번엔 너희가 시골로 내려와서 살아야 한다. 정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니. 아버지, 정말인가요? 내가 언제 거짓말했니? 하지만 조건을 지켜야 해. 만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포기하고 이곳에서 농사짓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무슨 조건이든 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선영이도 이곳에서 적응해야 해. 시골 생활이 만만하지 않을 텐데. 선영이한테도 말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만수는 아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있던 정우의 모습에서 진정한 뉘우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이사 준비해라. 그리고 농사일 배워야 할 거야. 네, 아버지. 정우는 감격에 겨워 아버지를 껴안으려 했지만 만수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는 듯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 용서한 건 아니야.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서울에 있는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어떻게 됐어? 아버지가 땅을 남겨두셨어. 정우는 모든 상황을 선영에게 설명했습니다. 선영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가 시골로 가야 하는 거야?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알겠어. 나도 각오할게. 선영의 목소리에도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영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정말 용서하기로 한 거예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하지만 기회는 줘야지. 만수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가 정말 달라질까요? 글쎄, 지켜봐야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을 안겨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끈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시골로 내려온 정우,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시골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 6시 정우는 만수와 함께 논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 IT 회사 과장이었던 정우는 이제 완전한 농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거친 손은 그의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아버지, 이 변은 언제 뵈면 될까요? 다음 주쯤이면 될 것 같다. 이삭이 고개를 더 숙여야 해. 만수는 한때 자신을 무시했던 아들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농사를 배우는 모습을 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정우야, 예전에 넌 농사를 천한 일이라고 생각했지? 정우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때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지금은 어떤데? 이제 알겠어요. 농사가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요. 만수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도시에서 잘난 척하며 농촌을 무시하던 아들이 이제는 농부가 되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선영이 영자와 함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시골을 촌스럽다고 여겼던 선영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는 건가요? 이렇게 해봐. 선영이가 정말 많이 변했네. 영자는 며느리의 변화를 보며 감개무량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처갓집만 챙기던 며느리가 이제는 시어머니에게 시골 요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온 가족이 논두렁에 모여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만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놈이 한때는 농사를 무시하더니 이제는 내 발밑에서 농사를 배우고 있구나. 아버지, 올해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꽤 될 것 같다. 정우는 아버지의 칭찬에 기뻐했습니다. 한때 도시에서 성공했다며 아버지를 무시했던 자신이 이제는 아버지의 한마디 칭찬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만수야, 정우가 완전히 농부가 됐네. 처음 내려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그럼 이제 우리 마을의 당당한 농부지. 만수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만수야, 넌 정말 대단해. 강남에 빌딩도 있으면서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으니 농사가 내 본업이거든. 빌딩은 그냥 부업이지. 만수의 말에 이장이 감탄했습니다. 이제 만수는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지만 여전히 겸손하게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만수는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지금 기분이 어떠니? 아버지, 1년 전엔 농사를 무시하고 시골을 촌스럽다고 했는데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어리석었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이게 진짜 삶인 것 같아요. 만수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인간이 됐구나. 그때 소희가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서울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왜? 그때는 아빠가 항상 바빠서 놀아주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매일 같이 놀 수 있어요. 소희의 말에 정우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성공에만 급급해서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었습니다. 밤이 되자 만수는 정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정우야, 할 말이 있어. 네, 아버지. 사실 이게 내 복수였다. 복수요? 만수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농사를 무시하고 나를 무시했을 때부터 계획했어. 언젠가는 내가 내 발밑에서 농사를 배우게 만들겠다고. 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50억으로 강남 빌딩을 산 것도 너보다 부자가 되어서 내가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한 거야.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에 땅을 남겨둔 것도 너를 다시 농부로 만들려고 한 거지. 정우는 아버지의 치밀한 계획에 경악했습니다. 한때는 서울에서 성공했다고 나를 무시했지? 이제는 어떠니? 내가 너보다 부자고 넌 내 밑에서 농사를 배우고 있잖아. 만수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 복수야. 완벽한 복수지.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했다니. 하지만 정우야, 이 복수를 통해서 내가 진짜 사람이 됐잖아. 만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돈만 쫓아다니며 가족을 무시하던 내가
이제는 진짜 아버지가 되고 진짜 아들이 됐어. 아버지. 그러니까 이건 복수이면서 동시에 구원이기도 해. 정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제 알겠지? 진짜 성공이 뭔지. 만수는 논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땅과 함께 살고 가족과 함께 하는 게 진짜 성공이야.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날 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복수는 완성됐다. 오만했던 아들을 겸손한 농부로 만들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어. 달빛 아래 펼쳐진 논밭에서는 정우가 내일 할 일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농사를 무시했던 그가 이제는 농사에 모든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 만수의 완벽한 복수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아들을 농부로 만든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치밀하고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의 결과는 증오가 아닌 사랑이었고 파괴가 아닌 회복이었습니다. 만수의 만족스러운 미소가 마지막 장면을 장식합니다. 그의 복수는 성공했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